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4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인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사의 마지막 장인 명과 청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명나라는 거란으로부터 여진 그리고 몽골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북방민족의 간섭과 지배에 시달렸던 한족이 오랜만에 중원 전체를 차지하고 세운 한족 왕조입니다. 다시 중원 전체를 차지한 한족 왕조라는 사실이 명나라의 성격을 잘 규정해 주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시 돌아온 한족 왕조, 명의 흥망성쇠와 새로운 사회 지배층인 신사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명대 학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원말 홍건적의 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말에 정치 경제적 혼란이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갔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 거주했던 남인들은 원 재정의 80%를 부담하면서도 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당시 사회와 원의 통치에 대한 불만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바라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혼란한 세상에 미륵불이 도래하여 중생을 구제해 줄 것이라 주장하는 백령교가 유행하고 백성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결국 이 백령교 세력을 기반으로 몽골의 지배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들 무리를 홍건군 또는 홍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반란은 여러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그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은 강남의 금능이라는 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당시에는 주원장 말고도 홍건적 등의 반란 세력을 기반으로 지방에 수많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주원장은 주변 세력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1368년 명을 건국하고 자신의 세력 기반인 금능을 수도인 난징으로 삼았으며 연호를 홍무로 정합니다. 강남 지역의 반원 세력을 규합하는 데 마침내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그해 8월에는 원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키고 몽골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족 왕조를 건설해냅니다.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너머의 초원 지역으로 내쫓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킨 명태조 홍무제는 유교 중심의 한족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선 몽골 풍습을 없애기 위해 호복을 착용하는 것과 변발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한국사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홍무제가 호복과 변발을 금지한 것은 고려의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변발을 금지했던 것과 비슷한 의도였겠죠. 공민왕의 제2기간 중에 명이 건국되고 몽골이 초원지대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중국사의 원 말에서 명 초까지의 시기는 한국사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조선 건국의 단초를 제공하는 위화도 회군도 고려와 명과의 외교 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이니 오늘 수업을 듣고 한국사의 해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수업으로 돌아오면요. 홍무제는 유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과거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유교를 다시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죠. 또한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가지 도덕률을 정리한 6유를 반포하였는데요. 이는 원 말부터 이어져 온 사회 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명을 세우고 몽골 세력을 초원지대로 몰아냈지만 원 말부터 이어진 사회의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따라서 원말 황폐해진 농촌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이를 위해 홍무제는 이갑제를 실시합니다. 생소한 제도니 왠지 운영 방법을 꼭 알아야 할 것 같죠? 그럼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제란 향촌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호를 1, 2로 편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여유가 있는 10집을 2장호로 지정해서 조금 더 큰 책임을 맡게 했죠. 나머지 100집은 갑수호로 지정했는데요. 이 갑수호 100집은 10등분하여 10집씩 하나의 갑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매해 2장호 한호와 갑수호 한호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직접 담당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갑제입니다. 그럼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이장과 갑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사실 이 이갑제는 그 운영 방법보다는 이런 제도를 왜 실시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접근법입니다. 정말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이 이갑제라는 건 각 마을별로 여유 있는 집들을 묶어서 당번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가며 정해진 이장호와 갑수호가 당번이 돼서 세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이 이갑제가 지역에 원래 존재하던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향촌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원래 존재하는 그 지역의 기존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갑제라는 형태로 공식화해서 이용한 것이죠. 각 향촌에 존재하는 유력자들의 힘을 빌려 향촌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외에도 홍무제는 토지 대장인 어린도책과 호적 대장인 부역황측을 정비해서 보다 철저히 조세를 거두고 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향촌의 기존 질서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홍무제는 관료 세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이를 통해 황제권을 강화해 갑니다. 홍무제는 재위기간 내내 각종 음모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료 조직의 최고봉인 재상의 자리를 없애고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켰습니다. 또한 도찰원 등을 두어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군 통수기관 또한 5수로 나누어 5군 도독부를 두었죠. 이렇게 행정, 군사, 감찰기구를 세세히 분리한 홍무제는 이를 모두 황제 직속으로 두어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상을 없애고 관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서 문신들을 장악하고 군대 통수권도 분할시켜 무관들의 반역 가능성도 제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문무의 최고 통치권을 황제가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앞서 살펴본 황제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홍무제가 자행한 대표적인 숙청 사건으로는 개국공신인 호유용과 남옥을 처형한 사건이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으로 관련자가 2, 3만 명씩 숙청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컸습니다. 이 외에도 홍무제 연간에는 꾸준히 영모모의가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대거 숙청되는 일이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숙청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강남 지주층, 개국공신, 관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홍무제가 이렇게 학살극을 감행한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보다 확고한 황제의 지휘권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이 급사하는 바람에 황희 계승자는 어린 나이의 황퇴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희 계승자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홍무제는 노련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난 공신들에게 차기 황제가 휘둘릴 것을 우려하였고 결과적으로 숙청 작업은 다시금 가혹하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홍무제는 생전에 장자를 황태자로 세우고 나머지 아들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왕으로 봉하여 몽골을 방어하고 황실의 안녕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황태자인 장자가 급사하면서 어린 황태손이 황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건문제에게 북방을 지키는 숙부들은 오히려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베이징인 북평에 근거를 둔 연왕 주체가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건문제는 먼저 행동에 나서는데요. 연왕 주체에게 모반 혐의를 씌워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연왕 주체는 군주 주변의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거병하는데요. 이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4년간 이어진 숙부와 조카 사이의 내전은 결국 숙부의 승리로 끝이 났고 연왕 주체가 제2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명의 3대 황제인 영락제입니다. 이 정난해변은 당시 군사 중심지였던 북방의 세력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남방의 세력을 제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선 시기 홍무제가 자행한 대규모 숙청이 건문제에게는 오히려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난해변을 계기로 명의 정치적 중심지는 강남에서 화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2위에 오른 영락제는 자신의 근거지인 북평을 베이징으로 이름짓고 자금성을 건설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민을 기반으로 건국되고 경영되던 명이 명실상부한 통일정권으로 거듭났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북방 변경에 가까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만리장성 북쪽에서 여전히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몽골을 황제가 직접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영락제의 대외 정책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영락제의 정책 중 내각대학사의 설치를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락제는 능력이 뛰어난 문관을 선발해서 황제의 자문을 담당하게 했는데요. 이들을 내각의 대학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홍무제가 재상제를 폐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신하들의 상주문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만 했었지만 점차 그 권한이 강해지면서 내각 대학사가 사실상 과거의 재상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내각 대학사가 처음 설치된 영락제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영락제 사후 무능한 황제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은 심해지게 됩니다. 영락제의 치세는 명의 전성기라고 할 만합니다. 영락제는 대외 팽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몽골을 공격하고 왜구를 토벌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점령해서 직접 다스리기도 합니다. 특히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명의 세력 아래 두고자 하여 자신이 직접 5차례나 몽골 원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직접 원정에 나섰던 황제들도 대부분은 한족 출신이 아닌 황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고비 사막을 넘어 직접 원정에 나섰던 영락제의 사례는 참으로 이색적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락제가 자신의 롤모델을 몽골의 쿠빌라이 칸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가 평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영락제는 북방뿐만 아니라 남방으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남방에 환관 정화를 파견하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정화의 항해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화의 항해는 그 규모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항해의 주축을 이룬 선박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길이는 약 137m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80여 년 뒤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신항로 개척 때 사용한 함선보다 7배 정도 큰 규모였습니다. 함대의 규모가 가장 컸을 때는 대형 함선 50여 척과 소형 함선 100여 척으로 구성되었고 2만 7천여 명의 병사와 선원이 승선하였습니다. 함대는 각지의 왕이 바치는 헌상품과 황제가 보내는 하사품, 지역 사절단 등을 실어 날랐는데요. 정화의 항해로 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화의 항해는 영토 확장이나 국제교역의 확대가 아니라 중화 질서인 책봉 조공 체제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락제와 정화가 죽은 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함대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유럽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화의 항해가 지속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영락제가 난징을 점령했을 때 검문제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 행방을 쫓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아예 믿지 못할 이야기도 아니긴 하죠. 영락제 사후 명은 점차 쇠락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환관이 득세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환관들은 사실 영락제가 내전을 치를 때 난징을 점령하고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부터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환관들이 황제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황제와 사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한 황제의 경우 황제의 최측근이 된 환관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황제의 전제 권력을 대신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환관의 최상위 관직인 사리태감이 사실상의 재상 역할을 했던 내각 대학사보다 우위에 서는 양상이 명나라 내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에서 환관의 힘이 강해지자 관료들 가운데 반환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과 환관을 옹호하는 세력 간의 당쟁이 격화되면서 정치는 더욱 혼란해졌죠. 중앙정치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지역의 향촌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중기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며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구의 이동이 잦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인 이갑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이갑제를 통해 매겨지는 부담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기존 호구가 그 마을에서 이탈하면 다른 집에서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죠. 또한 이갑제는 유력한 호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호가 부유해지는 등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갑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고 향촌에서는 신사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 세력이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이 신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내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대외적 침략으로 인해 명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북로 남해의 혼란이라고 하는데요. 북방의 몽골족 침입과 남방의 왜구의 침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선 북방에서는 영락제사 후 명예 간섭이 약해지자 몽골 부족 집단 간의 치열한 패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이 오이라트 부였는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보내는 조공단의 규모를 늘려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물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이런 요구가 계속 거절되자 오이라트 부는 15세기 중엽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 인근까지 침입해 들어왔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정통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토목보라는 곳에서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정통제의 총애를 믿고 국정을 농단하던 황간이 황제를 꼬드겨 전장에 황제를 끌고 가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이후 16세기에는 오이라트부가 힘을 잃고 타타르부가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데요. 타타르부는 거의 매년 명을 침략했고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방이 몽골의 침략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동남 해안 지역에는 왜구가 다시 출현합니다. 명나라 초기, 그러니까 한국사에서는 고려 말에 한반도 연해와 요동반도, 산둥, 절강 등지에서 왜구가 끊이지 않고 출몰했었는데요. 당시 일본 막부의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왜구를 단속하는 대가로 명과의 조공무역을 약속받습니다. 이로 인해 자취를 감췄던 왜구가 16세기 중반에 명의 동남 해안 지역에 다시 창궐한 것입니다. 이는 조공무역 체제에서는 일본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물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때 왜구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왜구로 가장하여 밀무역이나 약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북로 남해란 주변 민족과 국가가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공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국의 물자를 더 많이 획득하려고 명을 침략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명나라는 북방과 남방 모두에서 끊임없이 군사활동을 펼쳐야만 했고, 이로 인해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이 계속 커져만 갔다는 점입니다. 북로남해의 혼란을 겪으며 명은 만리장성을 새로 쌓고 해외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심해지면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대학사가 되어 권력을 잡은 장거정은 과감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장거정은 몽골에 대한 유화책을 써서 타타르부와 화의를 이끌어내고 내정개혁을 추진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국가 재정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지출을 삭감함과 동시에 지방관을 독려해서 세금을 전액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규모로 토지를 측량해서 세금 탈루를 근원적으로 차단했죠. 이 과정에서 지주나 소농민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책에 반대하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장거정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자 재정 적자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조편법이라는 새로운 조세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조세를 현물이 아닌 은으로 납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이 일조편법이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 활용되었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장거정이 실시한 개혁의 핵심은 관리의 기강을 다잡고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정이 사망할 당시 정부의 창고에는 10년분의 미곡이 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자 관료와 황관, 신사층의 불만과 비난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거정이란 인물 자체가 워낙 독단적이었던 데다가 관리의 기강을 잡는 정책들이 지나치게 가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악착 같은 세금 징수가 당시 사회 지배층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장거정은 재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지만 그의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합니다. 특히 당시 황제였던 만력제는 파업과 파산의 아이콘이라 불릴만 했는데요. 48년의 재위기간 중 30여 년간 사실상 업무를 거부하는가 하면 임진왜란을 비롯한 대외원정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해서 장거정이 쌓아둔 재정을 일거에 탕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썼던 비용이 꽤나 막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만력제를 조선 황제나 고려 천자라 부를 정도였죠. 이 임진왜란은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중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부터는 명나라가 여진족과 전쟁을 이어가야 했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자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랐고
그중 이자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세력이 베이징을 포위하고 점령하자 명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는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이렇게 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명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명대에 출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대에는 학교와 과거제를 통해 형성된 신사가 사회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신사는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를 지칭하는 신과 학교 학생으로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지칭하는 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명대에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학교의 학생과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가 결합하면서 신사가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성장한 것이죠. 명대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한 신사는 과거 사회 지배층이었던 호족, 문벌귀족, 사대부와 비교했을 때 세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이들을 규정하는 범위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사는 관료와 관료 예비군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거 응시 자격자가 증가하면서 과거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향촌 사회에서 백성 교화나 치안 유지, 공공사업이나 세금 징수 등에 참여하는 신사가 늘어만 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요역 면제, 조세 감면,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개 지주층이었던 이들은 이러한 특권과 향촌에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고리대를 놓고 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중기 이후에는 이갑제가 붕괴하면서 향촌에서 신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죠. 17세기 중엽 명이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이 들어선 후에도 신사는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요. 이는 이민족 왕조인 청 정부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향촌 사회의 운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던 신사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대에는 사회 지배층인 신사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현상도 목격됩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기에는 농업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서민층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도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소장료 납부 거부 운동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세금 요구에 반발하여 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당시 수공업 중심지로 성장한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직물 노동자들이 주도한 항조운동인 직용의 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명대의 학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명은 원대 북방민족의 풍습을 없애고 한족의 전통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관학으로 정립하였죠. 영락제는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 등의 유교 경전을 편찬하여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에 활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관학으로서 성리학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성리학의 형식화 경향이 심해지는 현상 또한 함께 나타났습니다. 관학인 성리학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자 이에 반대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 경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 경향을 주도한 것은 16세기 초에 활동한 왕수인인데요. 그가 제시한 학문 경향을 그의 호인 양명을 따서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이므로 마음을 함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굳이 학문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심증리설과 지식은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했는데요. 이는 경전의 이해를 개인적인 깨달음보다 우선시하는 주자학과는 상당히 다른 논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또 윤리와 사상 수업이 된 것 같은데요. 양명학의 학문적 논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양명학의 출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학이 출현할 당시 명나라에서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상인의 역할이 커져갔고 이들 중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업공상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명초의 사회 분위기가 점점 흐려져 갔던 거죠. 왕수인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포착하고 산업공상이 하는 일이 다를 뿐 도라는 입장에서는 모두 같다 주장하며 3인 평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철학적으로 양지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인간 본연의 지인 양지가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성인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양명학의 논리는 상인과 수공업자 등 서민층에게 선풍적인 지지를 받았겠죠.
그러나 전통 질서에 안주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지식인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즉 명대에는 양명학이 유행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리학이 관학으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양명학은 제야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경영 말고도 16에서 17세기에는 상공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새로운 학문 경영이 등장합니다. 실생활과 국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경세치용학이라고 하는데요. 농사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정리한 농정전서, 일종의 산업기술서인 천공계물, 약초학을 다룬 본초 강목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오늘은 다시 출연한 한족왕조인 명의 흥망성쇠와 당시 사회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원말 명초의 왕조교체는 한반도의 여말선초의 왕조교체와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고려 말에는 몽골 세력이 초원지대로 내몰리긴 했지만 여전히 큰 세력을 이룬 채 명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명과 북원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명초의 등장인물과 조선초의 등장인물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접근이 될 텐데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특히 영락제를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인터넷에 검색해보길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 워낙 많으니 여기서 줄이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최후의 왕조이자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적 기틀을 마련한 청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만주에서 발흥한 여진족이 금을 세운 후 그 후예인 만주족이 나라를 세우고 중원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한족 왕조인 명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수업에서도 살펴봤듯이 신사라는 지배층이 청대에도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는 등 연속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왕조가 갖는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명왕조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은 무엇이 있는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